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 모시고 일본 경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귀국하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되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유사한 제조 기능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견실한 성장률을 올해 보였단 말이죠. 작년이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일본의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비도 투자도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기 위한 전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요즘 이게 반짝하는 현상인가요? 네, 저는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99년에 일본에 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일본에서 그 경제가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나빴다고 하지만은 저성장이라고 하지만은 똑같이 계속해서 뭐 20년, 30년 저성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경기가 확장되다가 또 축소되다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한 경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5년에서 2007년 그리고 2015년에서 또 2010 7, 8년 8년 그 정도까지 이런 걸 경험을 했고요. 예. 지금 또다시 그런 시절이 온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버블이 끝나고 나서 처음 20년 동안은 일본이 굉장히 사회도 정부도 또 일본의 기업들도 많이 헤맸는데 지난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착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이걸로 완전히 일본 경제가 뭐 탈퇴 환골한다든가 그렇진 않고요. 예. 일본 경제는 또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또 일본이 망하느냐 그럼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 일본 경제에 여러 가지 호신호가 보여지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보다는 일본 경제가 사이클을 타고 왔던 그 주기 속에서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런 해석도 많이 합니다. 요즘 일본이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달리 저금리 기조를 계속 고수했고 그것 때문에 엔저가 거의 뭐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근데 그 주가 이면에는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거든요. 예. 그 영업이익이 왜 사상 최대냐, 왜 그렇게 좋으냐 한다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많았어요. 네. 기업들도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요.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도 많이 했고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회복한 면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저금리 제가 아까 일본 경제가 사이클을 그리면서 언제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가 미일 금리 차가 굉장히 확대될 때였어요. 많을 때. 미국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할 때 네. 그때 일본 경제가 미일 금리 차가 확대되면은 엔저 현상이 발생하고 엔저 현상이 발생하면은 일본 기업들은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워낙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많아요. 네. 수출도 수출이지만 해외 생산, 해외 판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1달러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1달러가 과거에는 100엔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150엔이 되는 것이니까. 예. 네. 그래서 엔저가 발생하면은 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럼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모습을 본 그 투자가들도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주가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지금 같은 엔저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엔화도 그렇지만 주식도 되게 싸게 보이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더 늘 수 있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는 뭐 우리가 차지하더라도요. 일본의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작년에도 아마 그 저금리를 포기하지 않을까, 양적 완화를 끝내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출구 정책이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 실링을 자꾸 높였으니까
그 1년 일본의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0% 심지어 마이너스까지도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1%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예. 1% 가까이까지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완전 그 저의 저금리 상태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은 금리 정책의 기본은 바뀌지 않았고 양적 완화 자체도 우리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계속해서 일본이 유지할 수는 없어요. 또 외국에서도 같이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저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에는 지금의 이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는 해야 될 텐데 네. 일본 은행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2% 인플레이션율이 오랫동안 목표였거든요. 예. 지금 2%는 넘어섰지만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가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2%가 안정적으로 보이면은 그때 이제 출구 정책을 하겠다는 것 플러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임금을 높이자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네. 노사정이 한 목소리로 임금을 막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임금은 명목 임금은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 임금까지 오를 수 있도록 임금을 한번 높여보자. 그래서 일본은행에서는 임금도 견조하게 오르면 예. 인플레이션이 2%가 잘 유지가 되고 임금도 견조하게 오르면은 그때는 이제 출구 정책을 써도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명목 임금하고 실질 임금의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시기를 저금리 정책의 부분적인 수정 기미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을 주셨고 미국의 금리가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도 모르겠습니다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니까 일본 경제를 가장 근저하게 호황으로 이끌었던 큰 펀더멘탈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본 경제는 지금의 호황을 유지하기는 이제 슬슬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미일 금리 차가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보다는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는 쪽으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미일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은 엔화는 지금보다는 절상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한에는 이제 금리차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엔화가 절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절상되기 전에 엔화를 빨리 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엔화는 실제로 절상이 돼버리니까 엔화는 절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엔화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혜택을 입었던 일본의 기업들은 엔화가 절상이 되면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약간 그 현재보다는 좀 더 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엔화가 절상이 된다. 또 절상이 되는 것도 이제 전 세계가 일본 경제가 되게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절상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막 달러당 100엔 또 100엔도 깨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절상된다 하더라도 아주 큰 폭 절상은 아닐 것이고 절상에 대해서 영업이익 같은 것이 훼손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업이 아주 심한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분위기는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경제가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일본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기업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이번에 호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 통은 아니니까요. 약간 바깥에서 보는 제 입장에선 지금 산업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컨텐츠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일본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일본의 기업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본 기업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 사뇨라는 전자기업은 완전히 뭐 공중 분해됐고 샤프도 대만에 넘어갔고 뭐 우리가 아는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상장 폐지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은
반대로 소니라든가 히타치라든가 이런 살아남은 전자기업들을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전자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업종이 변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야들을 보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플레이스테이션 여기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은 그 영상하고 뮤직하고 이쪽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화상 센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전체를 본다면은 일본 전체의 산업이 완전히 재편이 돼가지고 일본이 과거에는 이쪽 산업 국가였는데 저쪽 산업 국가로 옮겼구나.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각각의 기업을 본다면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부문은 포기해 버렸고요. 그러니까 소니가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그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 매각을 해버렸고 TV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만 빼고는 전부 날려버렸고요. 프리미엄만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TV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뭐 대단했지만은 지금은 소니 전체에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이란 게임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거에서 더 나아가지고 이 게임기라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가 중요하니까 클라우드 사업이라든가 또 AI라든가 그런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점점점 움직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활로를 찾았다는 의미에서 그 일본 기업들이 좀 변했다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아지노모토라고 그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미원 미풍의 원조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전체 수익의 30% 정도가 신사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일본 내수가 계속 위축이 되니까 식품 이쪽에서만으로는 식품도 물론 이 회사도 굉장히 해외 진출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식품으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사업을 개척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 절연제를 생산해 가지고 그 시장의 95%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던 회사가 MSG 만들던 회사가 지금 반도체 절연제인데 그게 전체 수익의 그 신사업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지금 계획이 지금은 30%지만 50%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후지필름이라는 회사는 뭐 글자 그대로 필름이니까 필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인자도 망했잖아요. 필름 누가 사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회사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필름을 만들 때 그 화학 그 제조 능력 이걸 가지고 이 회사도 역시 지금은 신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헬스케어나 아니면 화장품 이쪽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미 그 헬스케어나 화장품 같은 신사업이 이 회사도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 회사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그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적인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니까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였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본의 많은 뭐 관료분들이라든가 학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은요, 간단히 예를 들면요, 실제 커리큘럼은 크게 바뀐 게 없더라도 시대적인 부합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시각 디자인 학과를 뭐 UX, UI 디자인 학과라든가 이름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본은 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체질 개선, 대학들의 노력 이런 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적극적이지 않았고 제가 일본 대학에 있지만은 대학생들이나 일본 사회 미안하죠. 일본 대학이 굉장히 이제 좀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일본 대학도 개혁을 하고 개선을 많이 하기도 했고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많이 느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일본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긴 한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일본은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믿지 않아요. 이 점이 좋은 점은 아니지만 대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가 트레이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을 다 떼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교에 들어가야 비로소 거기에서 세모 기르고 네모 그리고 그다음에 가나다라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은 지금도 그 소학교가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그 글자를 알고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새로 대졸 사원이 들어왔을 때 얘들이 업무에 대해서 뭘 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잡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대학이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예.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 초로 기억하는데 일본의 그 상장 기업들에게 공시사항 중에서 산업 인력을 너희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공시해라. 그리고 아주 항목도 정해주고 수치로 표시해서 분기별, 전년 대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해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학이 아니라 기업이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가이드를 줬다 해도 될까요? 네. 그게 원래 일본의 문화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거를 먼저 아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할 때 이거를 다시 대학까지 와가지고 대학의 커리큘럼 바꾸려면은 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그거를 피부로 먼저 느끼는 것이 기업이니까 기업이 먼저 자기네가 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최근에 일본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 가버넌스 쪽에서 변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업 공시를 굉장히 충실히 하는 어떤 점에서는 선을 넘으면 너무 많이 나가면은 정부가 너무 기업에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력 그 양성에 관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성 임원이라든가 네. 여성 간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다 공시를 하게 하고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도 다 공지를 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버넌스에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조차 지금은 이제 그 공시를 하도록 유도를 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 하고 있고 일본 전체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은 있어요. 또 대학은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저희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학이라든가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뭐 통계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제학부인데 제가 학부는 국제학부에서 강의를 하고요. 대학원은 이제 경제학과,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예. 대학원도 커리큘럼을 그 환경 경제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부 같은 경우에 국제학부인데도 불구하고 국제학부하면 뭔가 뭐 국제적인 뭐 예. 이걸 생각하지만 저희 학부가 처음부터 유일하게 필수 과목으로 정한 것은 통계학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필수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지금 압력을 받기도 하고 예. 대학 자체에서의 대학 리더들도 이제 그 교육 환경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본 경제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노력들을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데 기업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 말씀 주셨고 대학들의 노력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산업인력 육성에 대한 어떤 책무는 기업에게 있었던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학교도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일본의 관료 사회는 어떤 본질,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특허가 얼마나 많이 출원되는지 이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이유, 이건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네,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방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가버넌스를 투명하게 하라든가 예. 또 그 요즘 한국에서도 PBR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일 이하면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당신네 기업의 그 주가를 제고할 수 있는 주주들에게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공시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한다 네. 하는 이제 의미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면이 반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지 자기 정권에서 주식이 막 올라가고 일본 경제가 좋아 보이고 그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익 관계도 예.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주식 시장을 많이 띄우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좋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기업의 그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금융이 활성화되고 하면은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예. 네, 일본 정부는 뭐 지금 굉장히 가난한 정부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책적인 정부나 정권을 위해서도 지금 주식을 부양하려고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그대로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된 것도 사실이다 하는 면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얻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원래 한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수년 이상 주식 투자 인구가 50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유동성 풀리고 나서 증시가 급등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들 숫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한 수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예전에는 주식시장 부양이 큰 호재가 아니었어요. 하는 국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1,500만 명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혹시 일본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주식을 하는 사람도 늘긴 했지만 예. 그래도 그거는 아무래도 한국보단 못해요. 어. 그러니까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예. 근데 일본에서는 니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펀드에 투자라는 예. 것인데 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점점 확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3천만 원까지라든가 그거를 점점 크게 하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니사라는 거에 가입하는 인구는 점점 늘고 있어요. 더구나 예. 주식시장이 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니사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 펀딩에 가입을 하면은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국민들이 가입한 니사라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해피하고 또 정권에도 이익이 될 것이니까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면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의 산업 구조의 변화도 말씀 주셨고 거시적인 환경 변화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다 종합하셔서 교수님의 사견이 궁금한데 일본 경제는 과거 1980년대 중후반처럼 어마어마한 경제력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지금과 같은 추세로 좀 하락 국면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과거의 일본은 올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이미 뭐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는 그 청년들의 인구가 1,000만에서 그 600만으로 감소를 했는데 예. 이미 인재 자체가 그렇게 사라진 나라에서 예. 과거와 같은 그런 뭐 왕성한 경제 활동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이 상태의 일본에서 그러면은 서서히 일본이 사그라드는가 하면 저는 그렇진 않고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이 프랑스나 영국을 생각하시면 된다. 예. 과거 전성기 때 영국이나 프랑스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은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또 선진국으로 남아 있는데 일본이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본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게 되는 지점이 언제냐면 항상 부동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산업구조라든가 뭐 특허, 기술 이런 거보다는 직접 생활경제에 맞물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고심이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 일본의 부동산이 잃어버린 30년 끝나고 뭐 다시 올라간다, 반등한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부동산이 이 코로나 때 전 세계가 그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은 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서 네.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예. 일본도 그때 좀 부동산이 올랐고요.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도쿄 같은 경우에 그 91년 정도를 피크로 해가지고 예. 일본에서는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예. 일본 전체로 본다면은 뭐 하염없이 떨어졌었고요. 예. 도쿄만을 한정해서 본다면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니까 15년 동안은
뭐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었고요. 15년은요? 네네. 그런데 2005년부터는 이제 반등을 좀 해서 예. 그때부터는 경기가 좋으면은 부동산 가격도 좀 올라갔다가 예. 또 경기가 나쁘면 좀 내려갔다가 예. 이렇게 하다가 한 2013년 정도부터 다시 제2차 양적 완화, 예.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 시작되면서부터는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도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오르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요즘 최근에 그 도쿄의 분위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쿄에서도 또다시 거의 고점에 오지 않았을까? 이것 또다시 뭐 과거 같은 그런 폭락? 센 그 버블은 아니지만 예. 이것도 어느 정도의 버블이 아닐까. 그러니까 야 여기서 더는 못 오르거나 예. 아니면 역시 그 엔화가 절상이 되면은 지금 왜냐하면 도쿄의 부동산은 외국인들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수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엔화가 좀 절상이 돼가지고 이익을 그 실현하고 차익을 예. 실현하고 외국인들이 나가고 하면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일본에서도 그 부동산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도쿄는 2005년부터 다시 반등하면서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최근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조금씩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염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곳도 많아요. 예. 지방에서 약간 반등을 했을 때는 한참 코로나 전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때요. 예. 3천만 명도 넘어서 가지고 이제 4천만 명에 육박한다. 할 때는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는 코로나도 없었다고 하던 시기니까 지방까지만 갔잖아요. 네. 한국 여행객들도 우리가 평소에 가지 않던 그 지방 작은 현들 뭐 이런 네, 데 많이 맞습니다. 갔죠. 네. 그런데 아기자기한 것들 보려고 예. 가시면서 그 동네가 장사가 되니까 관광지가 있는 곳은 장사가 되니까 그런 곳을 중심으로 약간 반등하긴 했어요. 예. 했지만은 미미했고 코로나가 되면서 거기는 다시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삿포로 자체가 또 어느 정도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삿포로 근처에 라피더스라고 그 반도체 회사가 들어온다고 네. 하고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도쿄보다도 더 최근 수년간 도쿄보다도 더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도쿄 아니면은 지방 중에서는 삿포로처럼 인기가 있는 곳 예. 그런 곳은 오르지만 지방에서 여전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곳들이 더 많으니까 예. 그런 곳들은 부동산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통칭하긴 하나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호재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하염없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참 마음 아프긴 한데요. 네. 그럴 정도로 낙폭이 크고 도쿄 같은 경우는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지속적으로 올라서 지금은 상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고민까지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도쿄 같은 경우 아까 91년이 피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2023년이나 2024년도의 부동산 시세는 91년도를 회복하고 그 이상인가요? 아니면 아직 거기도 못 미친 수준인가요? 부동산도 그 당시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네. 주가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그 당시보다 전체로 보면 높아요. 예. 그리고 기업별로 보더라도 그 당시를 이미 넘어선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예. 하지만은 주가는 아직은 그 당시보다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이 뜨겁다고 하는데도 네. 그 당시만큼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특히 도쿄 상업지 부동산이라든가 네. 버블기에 뭐 피크까지 올라갔던 그런 것들은 아직 그 당시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91년도 버블이 어마어마하군요. 그때 버블은 한국이라든가 한국에도 버블이 있었고 미국도 그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바로 직전에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버블에 비해서 굉장히 더 강력한 버블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물 한 모금 편하게 드시고요. 뭐 유튜브니까 이제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야, 이 참 91년도 버블을 아직까지 회복은 못했다. 10년 가까이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도쿄마저도 참 놀라운 상황인데요. 제가 뒷부분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바로 비교되려고 한번 교수님의 고견도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님은 요즘 한국의 부동산 시세, 일본의 91년처럼 버블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 정도 버블은 한국에선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도의 버블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일본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강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또 버블이 깨져가지고 완전히 뭐 그 세상이 바뀌는 그런 거는 없긴 할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 91년에 버블이 깨지고 나서 네. 이제 하염없이 그 부동산 가격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1년, 2년은 그래도 부동산은 뭔가 다시 또 반등하지 않을까? 네. 그래도 부동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15년이나 도쿄에서조차 지방에서는 뭐 20년, 30년 내린 것도 있고 도쿄에서조차 15년이나 계속해서 내리니까 이미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아. 10년 이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그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이 폭락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해졌느냐 한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버블기에는 이미 부동산을 좀 확보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좋았겠지만은 예. 그렇지 못한 내 집이 그 당시도 없는 사람들이 도쿄에도 굉장히 새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예. 그 사람들은 너무 높은 집값하고 렌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외곽으로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2005년 정도 되니까 그때쯤 돼서 15년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네. 그때서야 비로소 그 도쿄로 다시 회귀하는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인구가 30대, 40대가 다시 도쿄로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는 부동산이 더 떨어지지도 않고 뭐 더 오르지도 않고 제가 아까 경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좀 오르는 것이고 경기가 나쁘면 좀 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너무 오르면 어떡하지? 나 정말 그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또 폭락해가지고 나 괜히 집 가지고 있다가 이 폭락해가지고 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부동산이 제가 10년 정도 어느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올랐어도 10년 정도 올랐어도 조금은 올랐기 때문에 10년 전하고 뭐 2배가 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또 한국의 서울하고 비슷한 도쿄하고 서울에서 서로 비슷한 지역, 예. 서로 비슷한 지역을 비교한다면은 도쿄가 아직도 좀 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도쿄 사람들은 이 부동산 때문에 내가 막 크게 부동산으로 뭐 한탕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요. 또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많이 올라가지고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뭐 예외를 받거나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뭐 부동산이 오른다 해봐도 뭐 2배가 되고 뭐 3배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일반 사람들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찬스를 잡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일반인들은 이 집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하고 네. 또 내가 지금 집이 없어도 집값이 좀 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마음 편하게 집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재산세도 낼 필요가 없고 집값이 떨어질까 어떨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월세로 살다가 내 정도 지금 직장에서 내 정도 소득이면은 그러면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도쿄의 웬만한 곳은 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굳이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못 살 거야. 이런 공포도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침체된 사회로도 볼 수 있지만은 예.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평온한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한국도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고 예. 결국에는 세대수도 감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충격이 뭐 외국인 이민을 뭐 굉장히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남북 통일이 된다든가 큰 충격이 없이 지금처럼 가는 한에는 한국도 언젠가는 한계가 올 텐데 그 한계가 오기까지 지금 우리가 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집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냥 집은 내가 충분히 월세 살아도 되고 내가 그 직장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라도 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벗어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다 늘 드리는 말씀이
내가 집값이 언제 오를까, 언제 떨어질까, 어디가 오를까, 어디가 내릴까 이거를 계속 연구해가지고 집이라는 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내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수억을 들여서 하는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지 마시고 네. 오히려 반대로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정치권에다가 정부에다가 계속 주거를 안정시켜 달라.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재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들은 다 사실 도구에 불과하고 다 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부수적인 일. 네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 집값도 집값이지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세를 들어 산다 하더라도 안정되게 내가 있을 수 있는가, 네. 또 충분히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이 공급될 수 있는가, 그리고 살만한 곳이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구상 같은 거를 한국이 굉장히 인재가 많기 때문에 예. 사실 마음먹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 소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정책으로 어디를 뭐 서울에 편입하겠다든가 하는 거는 지방 소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한국은 한국 이 전체의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전체의 그 거점 도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큰 플랜 하에서 우리가 짜면서 지방 소멸도 막고 서울에서는 너무 심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좀 지방에 살든 서울에 살든 주거를 좀 안정시킨다 하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서울 사람들의 삶이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여서 그런지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집값은 막 들쑥날쑥하고 전문가들은 와가지고 오른다는 사람 반, 내린다는 사람 반 너무 불안하고 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이 건강하게 사는 거는 한 70년, 80년밖에 안 될 텐데 그중에 태반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러지 마시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를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내세워가지고 집값 안정을 하시면은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년의 폭락을 겪으면서 이제 안정이 된 것인데 우리는 일본 같은 강력한 버블은 없었으니까 그런 15년 동안 뭐 내려가고 그 정도의 또 그 폭락하는 것도 없긴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집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이 안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의 일본 정도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요. 부동산 관점에서는 세상에 일본은 유토피아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내 집장만 하나 하려고 진짜 인생의 꿈이 내 집장만이 돼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불안해하고 참 그런 구조에서 탈피됐다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부럽긴 합니다만 말씀을 근데 듣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궁금한 게 뭐가 있었냐 하면요. 앞서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버블이 꺼져서 폭락을 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일본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문화가 바뀌었다. 투기나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로 거주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좀 달리 말하면 일본 정부에겐 죄송한 표현이지만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게 바뀐 게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적 샥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정도의 샥이 있으면 물론 우리 국민들도 생각이 바뀌겠지만 그렇게 되기 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 인구 소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인으로 점차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서는 안정화될 거 다 우리 알고 있는데 그 시점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거는 저는 그 시점까지 얼마나 남았을지는 네. 모르겠는데요. 예. 그 한 가지 일본 정부가 사실 손을 놓고 있었는데 네. 그냥 강력한 버블이 왔다가 강력한 버블이 또 뭐 폭락이란 형태로 없어져 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나서 일본의 문화 자체가 예. 의식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바뀌었는데 그 한 가지 일본 정부가 그때 실수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뭔가요? 네, 그거는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가 이런 거를
왔다 완화하지 갔다 않았군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비교적 꾸준히 유지하니까 네. 이것도 사람들을 적응시키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몇 년 만에 바꿔버리면은 네. 또 이거나 버티고 있어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어떤 점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이 정도의 재산세, 이 정도의 양도세, 뭐 선진국들을 참고했을 때 이 정도의 재산세, 이 정도의 양도세 같으면은 그걸로 한국 사회에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큰 변화 없이 한 뭐 5년, 6년만 가도 사람들이 거기 적응을 하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도 적응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온갖 종류, 사실은 직장이 있어야 결혼을 할 것이고 그래야 애를 가질 것인데, 그래서 사실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관한 그 정부의 문서를 딱 보면은 그 고용, 네. 또 여성이 경력 단절이 안 되게 하는 거, 예. 이런 근본적인 거가 첫 번째, 두 번째 쫙쫙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뭐 계속해서 뭐 그 현금을 지급한다, 뭘 한다 하면서 부동산이 굉장히 문제니까 뭐 대출을 어떻게 한다, 부동산을 뭐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정책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서 너무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내가 계획을 세웠다가도 정부 정책이 바뀌어 버리면은 1년 뒤, 2년 뒤에 내 계획이 무산이 돼 버리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저는 장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은 집을 한번 사면은 실거주하게 되면은 10년 이상 계시는 분도 많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평균도 10년 네. 9개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10년이나 살아야 되는 그 굉장히 내가 거액을 투자해야 되는 그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라는 것이 1년, 2년 단위로 바뀌어버리면은 굉장히 불안하니까 저는 그 점은 한국같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 등등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바뀌는 선진국이 과연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다른 나라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그런 얘기를 거의 듣지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점은 일본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한국 사회가 부동산에 관해서 너무 특이하게 움직인다는 전 생각을 해요. 네. 딱 뭐 우리 많은 관료분들이 뼈 아프게 들으셔야 될 대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이 부동산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여쭤보면요. 부동산 시세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도쿄에서 뭐 벗어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도쿄 네. 집값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득이 있거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으면 도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드는 고민이 도쿄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을 뭐라 할까요? 수용해주기 위한 일본도 다마 신도시 같은 수많은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쪽 집값은 그럼 더더욱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집값이 안정됐으니까 다들 원래 살고 싶었던 도쿄로 회귀할 테니 그럼 신도시의 인구는 줄어들어서 그쪽 지역에 큰 적지 않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로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면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면 우리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까지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우리도 그럼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일본은 실제 지금 어떻습니까? 신도시들은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신도시라고 했을 때 도심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 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곳, 아니면은 그 자체로 그 주변에 어떤 커다란 직장이 있을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은 그냥 도쿄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조성했던 곳, 네. 그런 곳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집값이 떨어졌고요. 저가 지금 신도시 정도는 아니지만은 도심까지 가는데 한 1시간 10분 정도, 대중교통으로 한 1시간 10분 정도 도심에 가는데 걸리는데 지금 일본 살고 있거든요. 예. 도쿄는 도쿄예요. 도쿄지만은 이제 도쿄 외곽, 도쿄에 있는 23구가 있는데 23구를 벗어난 그 외곽 도쿄에 살고 있는데, 그 외곽 도쿄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옛날에 베드타운으로 잘 조성된 곳이니까 공원도 많고 예. 굉장히 쾌적하고 해가지고 만족하면서 살고 또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해서 갔는데 일단 막상 가가지고 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예. 밤 7시가 되면은 아마 거기가 아파트가 수천 세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옆에 단독주택도 굉장히 많고요. 예. 굉장히 좋은 그 단독주택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집 밖에 나와가지고 이 뭘 저녁에 먹으러 갈 식당이 전혀 없어요. 아, 상권이 없군요. 네네. 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제 출퇴근 시간이 중요하고 특히 요즘은 일본도 맞벌이가 많으니까 예. 네, 아이를 보려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중요하니까 등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소득으로 도쿄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으면은 다시 도쿄 중심부로 들어가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그래도 제가 사는 동네는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 뭐 소학교라든가 이런 게 잘 정비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많긴 해요. 하지만은 더 많은 것이 노인분들이에요. 네, 옛날에 이제 그곳에 살다가 은퇴하시고 간 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저녁 돼서 밖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분들도 아이 때문에 나올 일이 없죠. 네. 그러면은 아이가 없는 20대, 30대라든가 아직 뭐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다든가 네. 아니면 뭐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좀 많이 좀 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밤 7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예. 이런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되면은 식당도 장사가 될 리가 없죠. 그럼 식당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밤 7시가 되면은 저희 집에서 그 지하철역, 전철역까지는 정말 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네. 지역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감소한 인구들이 살기 편한 곳에 집중돼서 모이면서 조금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운명이죠. 그렇군요. 그럼 다시 이 상황을 우리나라로 다시 바꿔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우리가 일본 부동산에 관심 많은 이유가 우리 때문에 네.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서울은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만 명대로 왔고요. 그런데 서울 외곽 지역, 그러니까 신도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계속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단일 지자체로 지금 제일 큰 인구가 거주하는 1,00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곳이 경인 지역인데 네. 만약에 서울 집값이 안정되는 순간 경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신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야 나도 그럼 이제 서울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될 게 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인구 1,00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이 유권자층이 서울의 집값 안정을 무조건 옹호할지도 고심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부동산은 사실 정책의 실패나 정책의 굴곡진 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가진 면이 많거든요. 아까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럼 정치권에서 과연 이런 유권자 표심까지 의식했을 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안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할지 그 의구심마저도 드는데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지만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또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서울 집값이 오르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도 집값을 부양하고 서울 집값이 내리느냐, 아니면 서울 집값을 좀 유지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손을 놓고 있는다 네. 하면은 일본처럼 양극화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 경기도도 문제지만은 정말 지방은 정말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럼요. 소멸되고. 그럼요. 그러면 문제가 서울 집값이 과연 안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나가고 있지만은 지방이 소멸되면은 그 소멸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1,000명이 살던 마을에서 만약에 한 500명까지만 줄어들어도 그 나머지 500명도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살기 좋은 것들로 이 사람들이 모이려고 할 테니까 그것들은 더 오를 수도 있고 네, 사회일기 좋은 것 중심으로 오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교통 문제라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이 집값이 좀 안정이 돼가지고 안정이 된 많이 빠져나가서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면 또 반대로 경기도에는 집값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예상을 하기보다는 그런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런 예상의 바탕 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전반적으로 이 주거가 안정될 수 있고 또 이 지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가 있는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전체 플랜을 짜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수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사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하면 결국 다 서울과 수도권을 또 올리게 되고 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저출생으로 인한 부동산 안정 효과가 기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도달하는 데까지 훨씬 시간이 지연되게 되기 때문에 네. 부동산으로 굴곡진 이상한 이 뭐 투기 문화라고 해야 될지 투자 문화 그리고 인생을 부동산에 거는 이 사회 구조 이게 안 네. 바뀔 것 같거든요. 네, 네. 하여튼 특히 일본은 네. 조그만 현에도 그 현을 지탱하는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있고 네. 그 현을 그 이상한 강소기업들이 다 거길 안 떠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린 돈만 벌면 다 네. 올라오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기질적인 요소 때문에 지방 소멸이 더 늦게 진행된 면도 있는 그런 국가적인 특수성이 있는데 네. 우리는 그것마저도 없어서 전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본 상황을 교수님 오신다고 하시길래 꼭 여쭤봐야지 하고 간곡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저출생 문제입니다. 네. 아까 앞서서 이제 일본에서는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나 투자가 아니라 안정된 실수요 기반으로 사고가 어떻게든 전환이 됐습니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즉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바뀌고 나서는 일본의 합계 출생률은 늘었습니까? 네, 늘었습니다. 네. 일본이 그 출산율이 2005년 정도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때가 딱 이 부동산이 안정되기 시작한 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년 동안이나 떨어질 때 오를 때는 올 때대로 불안하고 떨어질 땐 떨어질 대로 불안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거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저점이라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005년 정도 돼가지고 집값이 많이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큰 등락이 없으니까 출산율이 오르게 됐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일본에서도 저출생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예. 우리보다 먼저 겪었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대책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정부가 대책도 내놓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보면은 뭐 근본적인 거가 딱 나와 있어요. 고용이 돼야.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용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진 것이 2003년 4년 네. 그때부터 고용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중간에 다시 그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한번 나빠지긴 했지만은 다시 또 회복이 돼가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런데 집값도 안정되고 고용도 상당히 좋아지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됐을 때 한 2005년 정도부터 2018년까지는 1.26까지 떨어졌던 그 출산율이 예. 1.46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오. 그리고 또 그때는 일본 정부에서 많이 노력한 것이 유럽을 보니까 또 여성들의 고용, 예. 여성의 경력 단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예.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어지니까 출산율이 회복이 되더라. 예.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도록 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고용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65세 이상을 제외한다면은 전 연령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여성의 고용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이 일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실은 자꾸 이렇게 좀 큰 얘기로 돼버리고 마는데 부동산도 그렇지만 고용이라는 것도 이제 이것도 한국에서 두 가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세 가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주거하고 그다음에 고용 일자리 지금 취업을 못한 청년들 그리고 노후 나중에 연금이고 고갈된다는 게 어떡하지?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그때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반등했던 경험이 있고요. 하지만은 코로나 때부터 2019년부터 일본에서 다시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다시 1.26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은 1.26에서 반등시켜 가지고 2018년까지 1.46까지 올라갔고 네. 거기서 다시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1.26 정도고 네. 하니까 한국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어떤 단기적인 대책도 일본도 계속 내놨어요. 뭐 예. 얼마를 준다. 그래서 그 돈도 계속 늘긴 했지만 한국보다는 아직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고용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노후라든가 이것이 안정된 사회가 돼야 그래야 비로소 아이들이 태어난다, 출생률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니까 네. 저는 한국도 고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정부가 뭐 잡을 나눠줄 수도 없고 뭐 공공 일자리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긴 네.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른 문제보다도 더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를 딱 맞물려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아주 자명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많은 부분이 비슷하고요. 또 주력 산업군도 비슷하고 인구 구조마저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앞서서도 우리 한국 경제 시사점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 우리 한국 경제, 우리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지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저는 일본 경제도 좀 암울하고 그 일본에 살면서 제가 99년부터 한 지금 4, 5년 살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는 나라, 그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거를 정말 뼈아프게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출산도 고령화도 일본도 한국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구나 한국에서는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두 나라 다 제가 좀 암울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제가 좀 과거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된 것이 네. 과거는 좀 더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된 것이 저는 왜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면에서.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모르고 겪었잖아요. 예. 일본은 가장 앞서서 겪은 거예요. 모르고 초고령 겪은 사회를 거예요. 혼자 했죠. 네네네. 모르고 겪었는데 지금 전 세계는 일본을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우리가 배웠고 특히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슷하니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의 안정이라든가 노후의 안정, 예를 들어서 연금의 문제라든가 또 이 고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손 놓고 안 하고 있고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노력을 하면서도 아직 성과가 없는 거하고 또 일본은 막 찾으려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논쟁을 또 한 기간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력을 하면서 그 아직 그 성과가 없거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거하고 아예 그냥 논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다른데 한국은 이상하게 한 2017년도까지는 막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떠들고 많이 얘기를 예. 하더니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는 완전히 언론에서도 사라져가지고요. 예. 이제는 뭐 청년 실업이 어느 정도 심각해, 뭐 청년 고용률이 얼마야 이런 것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예. 노인 자살률이 도대체 뭐 선진국의 일본의 몇 배야, 뭐 이런 것도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논의가 완전히 요즘은 뭐 사라진. 연동제 무슨 뭐 병리평 뭐 그런 거 하고 뭐 누구를 감옥에 보낼까 말까 뭐 정치적 이슈만 있죠. 네, 이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 사람들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자는 게 도구에 불과한 정치가 네. 지금 완전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돼서 그런 점에서 암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것은 일본 그 기업처럼 이제 한국도 지금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브라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것 때문에 한국한테 많이 잠식당하고 막 한국한테 많이 패하고 중국한테 내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가 크게 어떤 그건 아니더라도 하나씩 살아남는 길을 찾아 나갔는데 이제 한국이 그 지점이 된 거예요. 한국 기업도. 그런데 한국 기업들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어느 쪽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미래 먹거리는 이거다. 이거를 찾지 못했고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일본 기업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샤프라든가 많이 망하고 나서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일본 기업들은 많이 새로운 길을 개척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네. 한국 정부나 일반 사회와 달리 한국의 기업들은 지금 미래 먹거리 찾기 위해서 굉장히 초조하게 긴장감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그것만이라도 성공을 해가지고 네, 그거가 성공해서 기업들만 좀 잘 나가면은 우리가 좀 여유, 이 정치권 이런 데서 좀 시간을 날리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뭔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이 긴장감 가지고 노력하는 게 지금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맥주 한잔 할 때 일본을 많이 아는 학자분들이 한국에서 많은 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모르시는 일본 상황도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인데요. 박 교수님 자주 나와주시고 많은 고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본에서 오셔서 이렇게 다시 귀한 시간 내주신 박상준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배우고 있어요. 왜 이러세요?